사장님이 돼야 되고 언젠가 기업을 운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제조물 책임이겠죠. 자, 이런 글자 그대로 제조물 책임이에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사진도 말 중요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진이 뭐 제조물을 하면 우리가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제조물? 그냥 하나씩 개념 정리를 하는 거니까. 제조물. 유형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죠. 물건,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품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어떤 거, 그게 제조물이라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조물 책임은 피해라 그러는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딱 우리가 모든 법률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여기서 그림은 하나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자, 제조물에 의한 어떤 결함이 생겨야 돼. 그 결함으로 생겨서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제조업자, 제조물을 만들었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제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조물 책임이라는 거야. 되게 쉬운 말이에요. 법률 이름도 그냥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정해놨어요. 간단하죠? 간단한 걸 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문제가, 우리가 제조물이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분? 제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앉아있는 것 중에서 책상도 있죠. 또 노트북도 있고 탭도 있고 저기 뭐죠? 저 텀블렛이라 그러나? 텀블렛 있고 모든 게 다 제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조물 책임법을 할 때 연역부터 하지 말고 이걸 한번 볼까요? 몇 개예요? 8조예요, 8조. 이 8조를 가지고 이 모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제품을 여기다 8조에 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자, 조문 한번 봅시다. 자, 1번이 목적이에요. 모든 법률의 1번은 목적. 왜 이 법을 제정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제조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제조물은 무엇이고, 제조업자는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3번, 제조물 책임. 그래서 그 제조물이 잘못됐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3의 2조, 결함된 추정. 결함은 이럴 때 추정한다. 4번, 4조, 면책 사유. 이럴 때는 제조업자가 면책을 하게 됩니다. 면책이 뭐죠? 책임을 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 면하는 사회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다음 5조. 그래도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 6조. 면책 특약의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 마지막. 청구를 했으면 소멸시효 들어봤어요? 왜? 소멸시효 들어봤어요? 권리를 언제까지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소멸시효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책임을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없는 것들은 어디? 민법에 적용하겠다라는데 민법이 몇 조까지 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번 느껴봅시다. 민법이 몇 조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딱 보면요, 되게 막 어렵게 느껴져요. 법이라는 게. 근데 법을 알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느낌 같아. 제가 여기 와서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수강해라 하면 어려워요. 1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보자고.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대생을 데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근데 다 알아. 왜냐면 맨날 보고 있는 게 저런 내용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되게 쉬워요.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조물 책임은 지금 얘기하는 그 구조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잡하지 않겠어요? 민법이 천 몇 조인데 민법 천 몇 조를 가지고 지금 세상 만사를 다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책상 이걸 전부 다 이 구조 안에 전부 다 책임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문구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알아야 될 포인트만 알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연역을 한번 봅시다. 모든 법을 볼 때는 먼저 연역을 봐야 돼요. 왜 제정했는지를 봐야 되고 제정 목적 이유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1번 보면 언제 생겼죠?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그죠? 월드컵 날 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2년이에요. 2002년도에 만들어서 총 지금 2번의 개정을 했어요. 그죠? 지금 최근에 개정한 게 언제죠? 2018년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고 갑시다.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이유는 간단할 거 아니에요. 제조물을 만들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걸만 해서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조물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법 규정을 해서 다시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제정 이유가 2002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의 개정을 했고, 자, 연역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봅시다. 자, 제조물 제정 목적, 모든 법률은 1조 목적부터 봐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조부터 9조까지 갈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전체 오늘 제조물 책임법을 다 보는 거예요. 자, 1번 목적이에요. 목적,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맞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저번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 배워요? 보험 소비자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계속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험 소비자, 그죠? 아, 금융 소비자. 금융 소비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피해자. 제조물을 이용하는 피해자. 두 번째,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이에요. 이게 1조 내용이 이걸로 끝나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실무를 할 때 좀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하나 있죠. 뭐라 적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법은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라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됐습니다. 자, 1번 제조물의 정의를 한번 가보자고요. 제조물. 지금 저 사진이 뭐죠? 세탁기. 뭐 드럼 세탁기일 수도 있고 뭐 세탁기일 수 있어요. 저 사진을 딱 본 이유는 뭐냐면 저게 뭐예요? 원재료는 아니잖아. 그죠? 가공이 된 거야. 가공이 됐는데 뭐냐? 동산,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전 뭐예요 그러면? 동산. 가공된 동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게 유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라는 거는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표현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건 여러분이 많이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조인데 그 제조를 해서 만들었던 그거 물건 그게 제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조물의 정의는 이렇게 한번 간단히 내는 거예요. 세탁기. 세탁기가 원재료는 아니니까 뭔가 가공을 해서 유체물을 해서 부동산이 아닌 동선이라는 뜻이니까 제조물의 정의는 끝난 거예요. 그럼 제조물 요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법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간단해요. 자,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야 학문이 되거든. 우리가 쉽게 1번. 자, 유체물과 자연력. 여기서 아까 세탁기라 생각해봐요. 근데 왜 자연력이 나와요? 뭐 여기 뒤에 보면 있잖아. 전기, 음량, 강선, 열, 물. 요 관련된 학과 없어요? 자, 요거 전기로 컨트롤하는 거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변압기 이런 것도. 그죠? 음량, 강선, 열. 이게 컨트롤 가능한 거는 전부 다 제조물이에요.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유체물과 자연력, 관리가 가능한 것들. 단순하게 이제 원칙 알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제조물이는 이런 거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동산이어야 되지. 부동산은 안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 없이 이것도 당연 법이라는 건요. 룰이라고 이렇게 딱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면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어. 근데 배울 때는 룰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보자고. 그래서 유체물과 자연적이고 동산이고 세 번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기본적으로 보자고. 원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바나나 운송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바나나가 우리가 먹을 때 무슨 색깔이에요? 응? 노란색. 바나나가 처음 들어올 때는 무슨 색깔이죠? 녹색. 자, 녹색에서 노란색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녹색에서 노란색이 될까요? 응? 그리고 후숙과이라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손 들어봐요. 이게 자 컨테이너를 싣고 필리핀에서 배를 다 타고 와서 여기 하적을 하는데 색깔이 녹색이야. 자, 근데 우리가 먹을 때는 노란색이야. 자, 1번 기다리면 노란색이 된다. 손. 자, 2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란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기다리고. 열개 찐다고? 완전 찌지는 않고 이제 과일이 잘 숙성되거나 푹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 하신 얘기는 뭐냐면 가스를 넣는데요. 오자마자. 그 여러분이 드시는 거는 가스를 먹인 바나나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색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썩는데요. 그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막 까만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썩는 거고 그 뒤에 그러면 왜 이 빨간색이라냐면 바나나 자체는 제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나를 가공해서 유체물을 만들면 그게 제조물이 된다고 설명하려고 바나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럼 바나나를 기억하려면 제조물을 기억할 거니까. 다음 결함입니다. 일단 제조물 정리 끝났어요. 두 번째 결함이에요. 결함을 보자마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렵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법을 할 때 정의를 내리면 정의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함이라 하면 뭐죠? 그냥 이 제품 자체가 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함의 의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함하고 하자하고 차이는 아세요? 하자는 들어봤어요. 하자가 있다. 하자와 결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난삼아 그러잖아. 하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결함이 있다. 하자는 등급이 다시 먹고 뭔가 빠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뭔가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이. 왜냐면 접근 방식이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외울 때는 아주 시험 칠 때 외워야 되는 문제지 지금은 이해하는 거니까 하자와 결함은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하자와 결함에는 이해가 안 간 거죠. 정의를 내리지 말자고. 정의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거는 너무 생각을 고정시켜밖에 없거든요. 하자와 결함이 있는데 결함 하자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다음 그러면 제조물 책임에서 얘기하는 결함이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1번 제조상의 결함. 한번 읽어봐요.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이 된 거야. 자, 뭘 만들어야지 우리가. 자, 이거 위험하지 않는데? 자, 요거를 만들어요. 자, 만드는데 요걸 만들면서 우리 핸드폰 하면서 불편한 게 뭐 있어요? 별로 없나? 뭐 배터리 터지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죠?
자, 이걸 만드는데 안에 배터리가 안 터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조물 원래 의도한 설계, 이게 터질지 안지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이제 안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의도하고 다 설계를 제조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배터리가 터지지 않을까를 그 고민 말고 다른 걸 고민했다. 터질 걸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얘가 배터리 용량이 뭐 더 크게 돼서 이게 갑자기 부풀어 오른다. 터지진 않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의도했던 설계일까? 자, 봐봐요.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얘기가 제조물이 결함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폭발하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할 때 계속 크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원래 배터리가 원래 의도는 뭐 잘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폭발하니까 폭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부풀어 오른 거야. 폭발은 안 하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얘가 점점 부풀어 올랐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제조상의 결함이라는 거죠. 원래 의도한 했던 설계대로 제품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게 제조상의 결함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 설계 자체가 안전하게 설계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표시상의 결함. 요건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물건 사면 뒤에 막 깨알같이 뭐 글자 써 있죠, 그죠? 뭐 할 때 뭘 조심하라, 뭐 할 때 뭘 조심하라. 아, 이건 뭐 안전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써놓고도 안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설계상의 결함이 있고,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요 세 가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정리는 두 번이 끝났는데 마지막 정리가, 도대체 누가,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물건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이 정리에 나오는 거예요. 1번, 뭐 제일 먼저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죠, 일단. 그죠? 그래서 제조업자, 또 그 옆에 보면 가공업자 있죠. 가공업자도 결국은 2차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또 만든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왜 있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제조물을 수입해왔는데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책임져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나중에 연대 책임까지 이어로 가는데, 수입업자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했던 사람도 있고, 가공업자도 있고, 마지막에 수입업자까지도 책임지는 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시 제조업자하고 오인 제조 표시업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쫙 해서 맞아요. 우리가 식품 같은 데 많이 보죠. 그죠? 뭐 누구 제품, 뭐 주식회사, 판매원 누구, 이 판매까지도 잘못으면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리하면 책임지는 사람은 뭐냐면, 1번이 제조업자, 두 번째 가공업자, 제조업자가 똑같은 개념이죠. 세 번째가 수입업자, 수입업자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게 판매업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만든 거예요. 책임을 지는데, 다만 책임을 지는 이유가 제조물의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조물 결함에서 누구까지 책임진다까지 해서 끝났어. 이제 정리는 끝났고, 다음 문제는 책임의 근거예요. 이거 왜 책임지냐? 법이 있으니까 책임지냐? 법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책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상 750조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한 번씩 들어봤죠? 750조. 750조의 특칙이라고 생각해요. 특칙으로 규정하는 거고, 두 번째, 인과관계는 들어봤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관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결고리가 없으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증책임. 이 입증책임은 누가 해야 돼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해요.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한다.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아니고 법대가 아니니까 입증 책임의 분배인데 한번 읽어보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손해가 배우는 발생사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맞죠? 자, 아까 세탁기를 얘기하면 세탁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세탁기 쓰시는 우리 어머니가 잘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의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너네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야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 걸 추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추정. 그래서 아까 봤던 본문 중에 결함의 추정이라고 했죠. 추정. 잠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결함의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이 판결이에요. 그죠? 자, 보면 간단히 이해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탭이 있는데 이게 뭐 하다가 잘못됐어. 뭐 근데 이걸 우리가 뭐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다 정확하게 뭐 엔지니어처럼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사고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두 번째 제조업자는 반대로 내가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 하자가 없다, 결함이 없다 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게 되면 비로소 너는 책임을 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입증 책임은 전환이 되는 거죠. 조금 완화가 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완화가 되는 거고, 우리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결함에 대해서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결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가 거의 제조 쪽 아니에요? 요런 얘기하면 무서워서 뭐 제조물 만들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책임이 강하면. 이제 점점 이제 가볼 거예요. 책임까지 갔으면. 금방 똑같은 얘기야. 결함의 추정.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했던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제조업자가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걸 깨졌다.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제조물이란 뭐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제조물이란 그렇지, 그냥 제조물이에요. 마음속에는 그 제조물, 그죠? 유체물,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구성된 원재료를 좋아. 그러면 제조물이고, 두 번째 제조물이 결함은 뭐예요? 제조물에서 예상하지 못한 뭔가 빠진. 뭔가 잘못된 거라, 그죠? 그러면 결함의 종류에 대한 세 가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만든 사람. 그래서 좋은 용어는 우리 제조업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공업자, 그 사람도 제조업자야. 그 다음에 수입업자, 좀 독특하잖아. 그냥 기억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결국 이거를 판매업자. 그러면 만든 사람도 판 사람도 다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럼 조금 범위가 더 넓어졌어. 다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입증 인과관계 있어야 된대.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가 있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손해를 입은 자가 책임을 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판례 하나 나왔잖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세탁기를 다 알지 못해. 그래서 뭐라 했죠? 만든 사람이나 수요업자가 그로 인해서 추정. 그게 없었다고 내가 입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결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데 이 세 개만 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책임이 원인, 정의, 원인, 책임지는 자, 입증 책임, 인과관계까지 다 끝났어. 이제 책임이 생겼어. 이 중에 하나만 잘못하게 되면 제조물에 결함이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까지 정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과목. 손해배상의 범위. 결국 이제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조업자가 될 수 있고 판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돼요. 자,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1번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의 손해가 있을 때 통상의 손해예요. 통상의 손해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응?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가지고에서 있는 거. 통상의 손해. 여러분들은 법대가 아니니까 이게 법대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통상의 손해. 법대에서 이렇게 배워요.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를 배워요. 자, 통상의 손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손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 뭐냐면, 자, 1번이 위자료로 들어봤죠? 그죠?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위자료 얼마,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죠? 자, 위자료 여러분 들어본 손해 같은 게 없어요? 자, 일단 위자료. 손해라고 했을 때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손해. 일단 벌금. 응? 또 상해. 아니,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자동차 보험을 좀 해줄 건데 그게 확 들어온단 말이야. 손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 자동차 보험할 때 할 건데 여기 사고가 났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갈 거예요? 아니잖아. 내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야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요. 지금 보니까 손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손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 가봅시다. 이러지 말고. 자, 손해. 자, 특정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여기는 제조물이니까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내 손가락이 다쳤어. 자, 이럴 때 손해가 뭐야? 응? 그냥 손해. 내 손가락이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잖아. 자, 새끼손가락이 잘렸어요. 자, 그럼 내 손해가 뭘까요? 나 이런 얘기 좋아해. 또? 응? 정신적. 이제 수술 나오네. 역시 잘려야 돼. 확실하게 뭔가 나와야 얘기가 나와. 또? 시간. 또? 이거 왜 손해가 없어요? 물리. 이야, 무슨 과예요? 보건의료. 이과가 아닌데 왜 물리라 그러지? 그래, 물리. 또 물리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자. 사고가 났어. 1번. 그럼 어디가? 병원에 안 가요 일단? 왜 병원을 아무도 안 가? 치료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되지. 그럼 상처가 아물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거 나왔으니까, 자, 병원에 가면 이걸 뭐라 그럴까? 치료비. 우리가 적극 손해를 그래요. 적극 손해. 치료비는 두 가지. 기왕 치료비가 있고 향후 치료비가 있어요. 자,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적극 손해를 그래요. 두 번째. 자, 끝났어. 아까 시간 얘기했죠.
시간을 쭉 가져. 치료할 요 기간이 있어. 내가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일을 뭐라 그러면 우리가 휴업 손해라 그래요. 내가 일을 못해. 이거는 기준은 뭐냐면 노동 능력이요. 노동력 상실이라고. 다음에 할 때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런 걸 알아야지. 일을 못 했으니까 이거를 휴업 손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 났네. 그러니까 치료 다 하고 나서 장애 있잖아. 장애를 뭐라 그러면 후유 장애라 그래요. 손해배상에서 얘기하는 장애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미안해. 보건복지과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는 뭐예요? 장애복지법에 대한 장애를 배우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장애우를 얘기하는 그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에 보면은 막 이런 걸려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파란색으로. 그걸 장애법에서 장애복지법에서 하는 장애고 여기서 하는 장애는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한 게 말이 장애지 단순하게 장애가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 사람이 있어. 손가락이 5개. 여기 하나가 없어. 내 몸이 100%야 가정을 해요. 이 손가락이 일하는데 얼만큼 일을 못 할까요? 손가락 하나가. 사람 잘리면 2%밖에 안 될 거예요. 2%. 2%에 대한 그러면 내가 상실률은 2%예요. 2%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기간 이거를 가동연한이라고 그래요. 보통 65세까지라 그러죠. 판결 바뀌어가지고 내가 사고 시점부터 65세까지 손가락 하나가 없는 기간에 대한 손해를 산출하는 게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식수익이라고 해요. 이거를 일식수익. 자, 그 다음 이제 물리는 뭘까? 마지막에 물리는 왜 물리라고 그랬어요? 세탁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손해지. 자, 그러면 요거는 재산적 손해. 그러면 이거를 대물이라고 그러죠. 대물 손해. 그 세탁기 자체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장애 정신적 시간인데 정신이 빠졌네? 이게 위자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이 얘기를 다 뜯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해가 계산되는지 알면은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보험회사한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세상은 모르는 사람한테 도와주지 아는 척하면 얘는 그 보험사 직원의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애들이야. 두고 할 때 7천부터 시작해 연봉이. 근데 걔네들 보고 선생님 비용서는 뭐 이렇게 하고요. 위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기본적인까지는 다 해줄 테니까 안다고 해서 너무 과시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은. 자, 그래서 손해라는 건 이런 거고 두 번째.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면 좀 독특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거야. 통상의 손해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예요. 그만큼 손해면 여러분 이는 겨우 좋아하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특별해요. 둘 다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교통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대해서 다쳐가지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건 통상손해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러 간 거야. 10억짜리 계약을. 근데 교통사가 나가지고 계약을 못 했어.
그러면 그 기억을 못한 그 손해잖아. 그것까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특별손해인 거예요. 특별손해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고를 낸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람이 10억짜리 계약을 하러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뭘까요? 응?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 보이스? 오,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고의가 인정되면은 보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의외로 잘 아시네요. 의외로. 네, 그런 거야.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생명시행스크는 통상의 손해고 두 번째는 특별손해라고 칭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무섭지 않아요? 나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 좀 잘못됐어. 근데 이 사람이 뭐 다쳤는데 내가 100원 줄 거 300원을 줘야 돼. 무섭지 않아요? 알아야 뭘 해먹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죄가 있는 거니까 책임이 여기까지는 된다. 책임의 범위가. 통상의 손해를 하는 게 1번인데 정말 악의적이거나 정말 편차거나 이럴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범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저 한 10분만 더 하면 되니까 10분 동안 구조까지 빠르게 갈 거예요. 이론만 보고 하는 거니까. 자, 변칙사유. 하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변칙사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 공급하지 아니했던 사실. 나 절대 공급 안 했어요. 두 번째, 제조물을 공급할 때 그때 당시에 과학적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라는 거. 자, 세 번째, 그래도 내가 만들 때 지키라는 거 법에서 지키라고 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조물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한 결함이 발생했다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한 거다. 이거를 입증이 되면 제조업자는 책임이 없어요. 쉽죠? 내가 제품을 공급 안 했다. 당연히 내 책임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만일에 내가 이 시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물론 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시제품이라서 그냥 내가 공장에 갖다 놨어. 근데 이게 누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궁금하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 제조업자 공부할 때 과학적 기술 이거는 이해하죠. 내가 이때 당시 우리가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과가 아니라서 과학적 입증이 잘 안 됐으니까 뭐 예를 들 게 있나? 과학적 감성 좀 내가 약해서 이게 그렇다 치고 저 세 번째 지금 만들 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과에다 그랬어요? 잠깐만. 뭐 제조하는 과 없어요? 물건 하나 만들어. 아까 무슨 과예요? 전기공학과. 잘됐다. 전기공학과 뭐 낙대만 하고 그럴까요 요새? 요새는 안 하나? 재밌는데 처음에는. 자, 그때 당시는 납땜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뭐 시방선화 해가지고 법률 준수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때 만들었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터졌어. 그러면 그까지 책임을 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법령에 따라서 하면은 변칙이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최종 뭐 드론 과도 있어요? 뭐 하여튼 계속 전자기밖에 없으니까 전자기 기판을 만드는 데가 저기고 그 앞에 있는 분이 그걸 가지고 세탁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 뒤에 있는 저분이 기판을 잘못 만들었어. 근데 세탁기 만드는 사람이 기판 잘못 만들었다고 내가 똑바로 써야 돼요? 억울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책임은 내가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구성하라는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책임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은 면책 사유는 들어가 있다라는 게 4번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은 가중해요 이제부터. 이제 요거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개 한번 실 거예요.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내용은? 소멸시효. 그렇지. 여러분들은 법학적 감수성이 정말 있는 것 같아. 다만 법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지. 자,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언젠가 소멸합니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우리 흔히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야 어렵죠. 안날로부터 3년. 누가? 피해자가. 안날로부터 3년. 두 번째, 공급한 때로부터 10년. 자, 그러면 내가 이 공급하고 11년째 되는 날 사고 안 났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 공급하는 날이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법대 수업을 따로 들어요?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면책 사유, 책임을 면하는 사유예요. 너무 가봅시다. 1번 제조물 미공급 항변. 아까 했죠. 개발 위험의 항변. 법률 준수의 항변. 제작 지시의 항변. 어이씨 오토가 있네. 또는 아까 그 어려운 얘기를 법적으로 이렇게 또 문구를 만들 항변이라고. 면책사 여기에서 이런 거 아니면은 이것은 면책사를 합니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법대라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쉽고 원초적인 학문일 수 있는데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용어 정리에서 마지막에 막히거든요. 그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단어를 어렵게 쓰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먼저 들어가게 되면 항변? 왜 공급? 저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면과 동시에 학문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조물 이렇고 그럼 책임이 진다. 아니 면책사 이거 나중에 책을 찾아보면 되지.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1번이지 공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걸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이거는 10분 쉬었다 갈 건데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자 이게 뭐죠? 인천 아파트 전기 화재 전기차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학교에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수강생은 아니 근데 수강생이 자동차가 있는 거 다 떠요 볼 때? 그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뭐 이게 최근도 아니지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게 제조물 책임이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이냐? 여러분 생각 이게 제조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조식이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물 책임을 1조부터 9조까지 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조부터 9조까지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기억 원해도 난 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알기 싫든 모르고 싶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제조물 책임법을 다 했어요. 1조부터 9조까지. 제조물이 뭐고, 결함이 뭐고, 다 끝났어. 자, 그리고 나 이 사진을 보는 거야. 자, 사진을 보면서 한 번만 얘기하고 4분 남았으니까 제조물 책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조물 책임이 왜 있죠? 일단 제조물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지. 이게 제조물이에요? 좋아. 자, 두 번째. 자, 결함이 있어요? 원래는 굴러다녀야 되는 애인데 누워있잖아. 그죠? 까맣게. 그럼 있어. 자, 이 결함이 뭘까? 결함 3개를 얘기했잖아. 그죠? 설계상계, 제조상의 결함, 그죠? 표시상계. 얘는 표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설계상인가? 제조상의 결함인가? 요건 좀 따져볼 일이지만 그 2개 중에 하나 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야 되죠? 얘는 벤치라 그랬잖아. 우리가, 미안해요.
B사 아닌데 맞나? 메르세 M사 아니 뭐지? 벤처가 뭐지? 어? 그 B사요? M사요? M 그 죄송해요. 특정 뭐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M사가 팔았잖아. 근데 M사가 만들었어.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M사가 파는 게 아니잖아. 누가 팔지 않나? 그죠? 그러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되느냐?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야, 이 사고를 그러면 제조하고 인과관계 있는데 이거를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소비자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뜯어봐. 알려주지도 않는데 지가 뭐 배터리 못 쓰는지 모르잖아. 나중에 보니까 뭐 중국에 썼다 그러더만. 그죠? 그 배터리가 뭐 제대로 꽂았는지 뭐 중국 회사 전화해가지고 알 수도 없잖아 내가. 그래서 추정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랬죠? 입증 책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난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그 입증 원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걸 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고 당신이 책임이 있대. 근데 여기까지가 제조물 책임이야. 근데 M사가 되든 판매업자가 되든 이 얘기를 하겠지. 아니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면책사유를 주장하겠지. 내가 궁금한 것도 그것도 안 돼. 그 다음 뭐지? 이거 만들 때 배수장이 하자? 세 번째 또 뭐죠? 마지막에 했고 면책사가 딱 주장할 때 제조사 가지고 근데 법령 준수 잘했어요. 만들 때 배터리 만들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내가 볼 때는 그 중국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 비웠던 게 한시화동 했던 게 제조물 책임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할래? 그래. 너 입증 못하니까 돈 내놔.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이제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물리. 왜냐면 여기 다행히 사람은 괜찮았을 것 같아. 그 도망가고 뭐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위자료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 동상의 손해.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손해는 뭐냐면 이 옆집에 있는 이 무잘못이야 사실은. 그죠? 이 차들에 대해서 물리적 손해, 대물 손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했던 제조물 책임법의 일련의 과정.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거나 해도 결국은 다 봤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분씩 할 거는 뭐냐면 조금 확장된 개념을 해볼 거예요. 여기는 그냥 기초 과정.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는 고민이에요.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자,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아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까지 다 여기에 사진 하나 보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동량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과목은 시험 칠 게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듣더라도 여러분들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조업자. 야, 끝났어. 야, 이렇게 일을 쉽게 하다니 내가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제조물 배상 책임인 거예요. 자, 왜 그러면 배상 책임법이라는 게 내가 제조물 책임을 다 안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회사 경영할 때? 그죠? 그리고 이 손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만약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야. 그러면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PL보험, 제조물 책임보험이 나온 거죠. 자, 피보험자 누구죠? 제조업자나 보험 가입 대상자예요. 그죠? 피보험자가.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피보험자가 누구죠?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책임지는 사람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너무 쉽죠? 제조물 책임 보험에 들면 돼요 이제는. 아까 질문한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이 없으면 보험처를 안 해주잖아. 난 책임이 없는 거야. 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까지 하라 말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재정을 책임 보험이 있다 라는 게, 근데 요거 하나 갖고 먹은 건 아니니까. 자, 이 보험 뭘 보상해 주냐?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 손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화재가 뭐가 났죠? 핸드폰 불난 것도 있었잖아. 그죠? 아까 자동차 불난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돈을 지급되냐 안 되는 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일단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도 된다. 자, 결함으로 인한 사고, 대인 대물사고. 아까 대인 대물사고 먼저 배웠죠. 아까 물리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물손해. 아까 차 얘기하면서 차 가격, 옆에 잘못 없는 차, 불탄 차,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통상손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소송 변호사비 중재 하해 조정에 관한 비용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따다다다다 있죠. 저 생산물에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 손해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은 안 해주는 거예요. 큰 특징이에요. 세 번째, 벌가금. 아까 벌금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 있었죠? 손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누가 있었잖아. 벌금은 손해는 아니에요. 가진 금이고, 가짜라고, 개념 자체가. 그래서 벌금은 사실은 내 개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수업이 아니니까 그 얘기까지 좀 가면 그러는데, 운전자 보험 있잖아. 그죠? 그거는 벌금을 담보해주잖아요. 그건 보상의 개념인데,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자동차 보험할 때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있죠. 징벌적은 못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타 약관에 정한 비보상 손해는 안 해준다.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피해 보험이 있다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뭔지 알아요?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어디서 들었죠? 그죠? 마스키. 6,002명이고 사망자가 1,312명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사건 일지를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 해질한 산모 4명이 사망을 하셨어. 그리고 14년 8월에 사회적으로 호소가 됐어. 왜냐? 3년이나 지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2016년 5월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고 2018년 존리 전 대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무죄예요. 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지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보자. 왜냐면 재정 책임법이니까. 그리고 검찰 뭐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야, 벌써 몇 년 지나서 11년, 19년, 8년이 됐어요. 아, 드디어 업무상 가실치사 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2020년 9년이 됐어요. 벌써. 이제서야 징역 2년 6개월이에요. 9년 후에. 2020 10년째네 벌써. 무죄예요. 가슴 무겁고 힘든 사건이지만 한 번쯤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그래서 한번 가져봤는데 우리가 재정을 책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 따져가보자고. 재정은 책임이니까. 이 사건이 가장 역사적으로 선동이 남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형사와 민사를 같이 다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정을 가지고. 자, 1번이 형사였거든요. 중앙지검 판결 보면 언제죠? 21년도예요. 선고 뒤에 보면은 보통 2021 12가 그날 판결한 날이고요. 사건은 2019 고합 142로 되어 있으면 2019년도에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고등법 하면
뭐 이런 거는 하나 볼 필요도 없고. 자, 근데 벌써 아까 2021년 그랬죠. 이 심의 2021년에 나왔어요. 10년 후에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무죄다. 그러니까 업무상이라는 게 내가 본인의 업무 있잖아요. 내가 이 제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면 이걸 보면 제품의 유해성이 경제학안에 예측할 수 있는 여부를 따졌는데 안정성 검토에 적정하다.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후에서 무죄가 났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판결을 봤으니까 여러분의 법 감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 판결을 봤을 때 여러분의 법 감정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법 감정이죠. 국민 대다수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할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판결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겠어? 이제 우리 현재인 2심을 갔겠죠? 우와, 아까 21년이었죠? 또 3년씩이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2심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와, 씨발 방해하고 근거 2년에서 근거 4년. 근거가 뭐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근거는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 저도 안 갔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있으니까 보니까 2년일 수 있고 근무 4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애매해요. 집행유예가 있거든. 집행유예. 판결은 그래도 우리 형이 2년 하고 나서 집행유예 3년 하면 3년 동안 조용히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잡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번 더 보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공동정범이라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딥하게 나오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진을 가봅시다. 자,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납득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법감들이고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고 내가 가해자 입장, 내 제조업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판결이 불합리해요? 오늘은 제조물 책임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시각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록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아직 제조물 책임을 다룬 건 아니에요. 형사법만 거지, 형법만. 형법은 죄 따지고 결론은 형이 작을 뿐이지 좀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야. 형사는 뭐예요?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지. 처벌하는 거잖아. 뭐 오늘 잘못을 했으니 법에 따라서 그냥 처벌을 받는 거. 처벌을 하면 돼. 처벌한다고 돈 나오면 안 돼. 형사 끝나고 가서 계속 피해자 입장 그냥 정의가 무너졌다고 막 떠들어. 나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면 정의가 돌아와요? 피해 회복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서 재정책임법에 뭐라 돼 있죠?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라. 형사는 당연한 거고 잘못했으면 그거는 따질 문제고 이제는 재정부 책임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내 얘기하는 거. 형사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대부분 판결입니다. 자, 대법원 판결은 1심, 2심, 3심으로 가서 3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 자, 설계상 결합 유무를 판단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PHNG를 사용한 설계상 결합이 존재한다. 여기서 뭐
요 관련된 과 없어요? 하학과 없어요? 없나 여기? 없어요? 선생님 무슨 과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왠지 하학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그랬죠. 제조상 결함, 두 번째 설계상 결함, 그 다음에 표시상의 결함. 자, 그러면 제조상 결함이 제조는 만드는 거잖아. 근데 설계상의 결함이란 건 뭐냐면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거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만들어서 설계해서 그렇게 안 넣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고 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PHMD가 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저도 몰라요. 저도 하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결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자체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 표지상의 결함인데 아까 얘기했죠. 뭐 요것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있어요. 뭐 보면은 뒤에 보면 뭐 설명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안전상에 주의하시고 뭐 근데 하긴 여기에 보면은 인체 안전하다는 취지 요거는 뭐 언제나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아무 무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는 물이니까 요거는 설향과 이런 걸 넣어서 침향 가루를 좀 넣어서 이걸 마시면 몸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몸에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과 같은 인체 유해하다. 그죠? 이런 취지로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상 결함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죠. 자 마지막 이거 탁 들고 왔어야 되는데 딱 보면은 딱 있어. 노란색이 뭐라 했죠? 그래도 받은 게 500만 원이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래서 받아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숫자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사건은 지금 이 사건 한 명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청구를 해서 500만 원 받았는데 폐손상이 됐잖아요. 재정물 책임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을 가지지 말고 결론은 설계사람의 결함, 표시사람의 결함이 있어서 손해배상금 받았다. 손해배상금은 기재가 500이다. 나머지는 좀 빼고 나머지는 뭐 청구해서 안 했으니까 자 손해배상금 이게 재정물 책임법을 오늘 한 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은 피의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입장에 보면 억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해자 입장이라 생각해요. 제조업자라고. 그러면 이 법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위한 거냐? 시각을 너무 피해자도 보지 말고 제조업자를 보지 마세요. 딱 중간에서 책임이 건건에 이렇고 책임이 이래서 이런 책임이 있다. 그 입증은 어떻게 하고 면책 사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중간을 배웠으니 내가 제조업자 입장이 되면은 그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용이 아니에요. 내가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내가 나를 입증하는 거고 피해자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결론이 저렇다 해서 돈이 500만 원 받았다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재정물 책임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 설계상의 결함. 두 번째, 표시상의 결함이 일단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게 개정이 언제 됐다 그랬죠? 재정물 책임법이 마지막에? 응? 언제요? 어?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그걸 2018년도에 했어요. 맞죠? 똑똑해. 자,
가습기는 언제 일어났죠? 어? 맞아요? 자, 왜 이걸 이해를 하는 거냐면 2018년에 개정됐던 가장 큰 이유 이 문구가 들어갔어요. 사건이 2011년에 났죠. 아니래. 2011년 사건 당시에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다른 양국이었을 거예요. 시대 흐름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판결은 저렇게 났지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수업 때 보고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넘어갈 일이지 사회적 현상을 보면 너무 큰 일이잖아. 사실은. 그죠? 한번 봐야 된다. 이게 여기라는 게 극단에서 일로 가서 야 무슨 사고 10년 되니까 여태 가가지고 야 우리도 적용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시대 법은 왜 개정되는 게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야 계속. 이때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 근데 그때 당시 법은 이렇게 돼서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시다.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나도 폈어요. 옛날에 걱정하지 마요. 계속 펴. 언젠간 끊어. 끊으라 말라 할 필요 없어. 몸 안 좀 끊게 돼 있어. 그래서 못 펴 근데? 맛있지. 자, 우리나라에 담배가 몇 개일까요? 응? 담배 종류 몇 개일까요? 역시 원래 해본 놈이 안다고. 그치? 그 편의점 가면 막 이렇잖아, 그죠? 담배 안 피도 편의점 가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담배 종류가 너무 많아, 진짜. 이거 왜 들고 왔을까, 이 사진을? 난 담배 끊으라는 얘기 안 해요. 나 친구도 피고 싶어. 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기호식품인데. 내 건강이 아니잖아. 그죠? 자, 나도 폈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튼, 이거 본다고 이게 내가 내가 보건복지부 나가 담배 피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피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담배 한갑성 위험물질 이렇게 있다. 누구나 알죠? 맞잖아. 너도 나 맨날 하잖아. 강박 담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걸었네. 재정 책임으로. 그래서 사진 가져온 거야. 담배가 제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응? 자, 제조물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 누가 백병이 걸렸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따져봐. 판매한 사람이 누구야? KTNG죠. 그죠? 자, 판매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정해졌어. 자, 이제 얘가 결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과관계가 당연히 담배 피우면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내가 볼 땐 담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질병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두 번째로 하고 일단 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함이 있어야 다음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보면은 설계상의 결함 없대요. 자, 니코틴 타르를 완전 제거하거나 위체형에서 설계상의 결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니코틴하고 타르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그냥 깨끗한 가스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니코틴 타르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 담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해 안 가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 두 번째, 표시상 결함인데 담배 문구 보면 임신 다 적어놨잖아, 그죠? 담배 문구 적어놓고 근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경고 문구를 표시했기 때문에 통상재수 수준이다. 더 이상 뭐 표시할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잘못된 건 없다. 라고 해서 재정 책임이 없어요. 담배는 재정 책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거 좋지 않아? 뭔가 아기자기하고 막, 생각해보라고. 담배는 책임이 없대요. 그럼 만다고 어려운 공단 만다고 맨날 그걸 하냐는 거지. 이거 알죠? 남자는 말벌이지. 그죠? 말벌 레드지, 남자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지. 담배 안 피우면 모르지. 빌리 모리스가 뭔지. 담배는 말벌 레드지, 역시. 응? 미국에 필립 모리스라고 있어요. 필립 모리스.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사람하고 필립 모리스하고 싸웠어. 열심히. 빨리 해야 되겠다. 필립 모리스 이 양반이 그 말벌을만 폈어요.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요. 폐병으로. 그 미망인이 부인이 소송을 낸 거야. 야, 그 말벌로 너네 회사가 담배를 만들어서 우리 남편 죽었지 않냐? 돈 내놔라. 이 사건이야.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랑. 언제? 2007년도. 아까 그건 언제였죠? 그 뭐 근데 대충 나오죠 그림이. 요거 보고 한 거지, 그죠? 자, 근데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말보로를 만들던 필립 모리스 회사가 담배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이 담배를 유독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구도 표시 안 해줬고 재정을 결함이 아니고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컴pen세이터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상적 손해예요. 보상 손해가 전화기 이제 꺼내봐요. 전화기 꺼내봐요. 환율 계산 빨리 해봐요. 82만 1,000달러. 보상적 손해 82만 1,000달러. 응? 빨리 계산해봐요. 환율 이럴 때 시간 좀 죽여야지. 환율 얼마야 돼요? 1,400? 얼마 정도 나와요? 11억? 12억. 12억. 보상적 손해 12억을 받았어요. 미국은 좀 다 스케일이 다른 거야. 자, 퍼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면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가 뭐 배심원단이 있는데 배심원단이 얼마나 했냐면 79.5밀리언. 계산해 보세요. 밀리언이 얼마예요? 이 정도면 소송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판단했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벌적 손해가 아까 했던 컴패스비가 보상적 손해라고 그러거든요. 보상적 손해는 우리가 통상의 손해라고 한국에서 그러고 징벌적 손해는 그 징벌적 손해를 따로 빼서 징벌적 손해를 하거든요. 이 규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삼대 사건 소송이었는데 하나는 79면은 한 1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 수준이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책임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쪽에도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라는 건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담배를 우리가 재정을 책임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상에 결함도 없고 설계상에 결함이 없다. 근데 요 필립 모리스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도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징벌 손해배상금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더 그쪽 어디 갔대? 이렇게 가는구나. 깜짝 놀랐네. 징벌 손해의 정의는 이래요. 어차피 잘 알아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돼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바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 대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국어 대사전. 그거 블랙 로우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한 책이 요 정도 되는데 우리 느낌이 국어 대사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법률 용어를 싹 다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491페이지에 2019년도 판에 정의라고 적어놨어요. 데미지 오버도 뭐 두두두에서 뭐 말리에서 뭐 지금 뭐 스피리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영어가 약하잖아, 그죠? 영어가 많이 약해 우리가. 그 시대 흐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뭐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욕심이 많은가 봐 내가. 이게 BMW 사건인데. 이게 정립되는 과정이 있을 거냐. 아까 몇 년도로 갔어요? 1840? 1900년도 아니에요. 그 시대 어느 그때부터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법 체계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 나왔던 게 1589년 정도. 아니지 1589년 이거 몇 년 안 되는데? 10년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저 이름이구나. 날짜 적어줘야구나. 비염된 사건이 한 해를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영어가 약하다고. 그래서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징벌적으로 내가 얼마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손해가 100인데 아니야, 너 징벌적으로 10만 해 라고 하면 그게 징벌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의 기준을 만든 게 이 두 개 판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처음에 BMW 사건은 뭐냐면 수입업자가 BMW가 저쪽에 물류창고 이런 데서 있는데 얘가 오래 놔두니까 좀 기스가 간 거야. 기스가 갔는데 색깔도 약간 변하고,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팔아먹은 거야. 근데 팔아먹으니까 이걸 고의로 팔았다는 거야, 산 사람은. 그래서 그 사건이 기인돼서 BMW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건은 고의성이 인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았다는 인정이 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때 세 가지 기준을 한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1번이 피고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잘못했냐 사회적으로. 두 번째로 보면은 원고의 보상적 손해와 징벌 손해액의 비율. 자, 피해자의 피해 손해하고 징벌 손해의 약간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개념을. 세 번째가 손해배상 판정과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민형사적 제재. 이게 뭐냐면 네가 잘못했을 때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주에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까지도 감안해서 징벌적 손해를 계산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결의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까 96년도죠, 그죠? 쭉 일어난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스테이트팜이라고 2003년도에 일어났던 자동차 보험회사예요. 스테이트팜 무트 오토모빌 인슈런스에 돼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캠벨이라는 사람하고 소송이 일어났는데, 이때 명시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와 보상적 손해 사이에 한 자릿수 비율 정도는 징벌적 손해가 적당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죠? 내가 손해가 100이다. 그러면 징벌 손해 얼마까지 해야 된다? 9.9까지. 그게 뭐죠? 아니 100이면 1000원 정도는 넘지 않는 999원 정도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을 이 기준이 없었을 당시는 내가 손해가 보상 손해가 100이라 그러면 징벌 손해가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 두 개 판례가 어느 정도 지침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는 징벌 손해배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부 책임. 기억하세요. 재정부 책임에서 징벌 손해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판결은 없어요. 징벌 손해 재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결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21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21개 특별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정을 책임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하는데 어차피 기억날 거는 살짝 이슈가 기억날 거고 결국 남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차이일 뿐이지 21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여기다 올리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따져봅시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노동, 제조산업, 환경, 금융 이렇게 해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가 있죠?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산업에 들어가 있죠. 그죠? 3조. 제조업에 관련된 거는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이 있죠. 그죠? 자, 이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아까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미안해요. 나만 즐거운 것 같아. 그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인정 요건이 불명확해요. 아까 우리가 21개가 있어요. 21개. 자, 그러면 직무손해배상하는데 인정 요건이 어떤 거는 고의만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 아니면 고의 또는 과실. 법률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 손해배상금이 달라요. 어떤 거는 3배, 어떤 거는 5배. 마음대로요, 지금. 그럼 여러분을 볼 때 이게 문제점이 없어요? 법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고, 항상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죠?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항상 보편 타당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법에 적용되면 나는 5배, 어떤 법에 적용되면 나는 3배, 또는 어떤 법에는 나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징벌적으로 매길 수도 있는 거야. 과실법. 어떤 거는 고의만 해야 되니까 아예 웬만한 잘못했으면 징벌적으로 안 매긴대. 그게 맞냐는 거지. 그 문제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가보자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정 요건은 맹구 고의 고의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마다 다 다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제조물 책임법은 어디가 있죠? 고의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조업자한테 더 유리하죠. 고의성만 인정이 되면은 책임 있는 거, 고의성 인정이 안 되면 책임 없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조물 책임법 하나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법률을 봐봐요.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거 봐봐요. 가맹사업 거래 공정하게 관한 법률.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과실범도 증거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대. 쉽게 얘기하면. 과실, 고의와 과실, 중과실도 아니에요. 과실범, 과실면서도. 자, 제한 규정이 또 상이에요. 자, 3배라는 게, 자, 아까 우리 제조물 책임은 몇 배예요? 3배, 3배 있죠. 5배는 뭐가 있어? 뭐 몇 가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잖아. 아니, 자, 나 그냥 생각을 해요. 나도 고민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옥시야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한 2,000명 죽었어.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징벌죄 만든 3배를 맞았어. 오케이. 근데 회사에서 직장인이 뭐 하다가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5배 줘야 돼. 한 명한테.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적 정의가 피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재정을 더 그렇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그 뜻에서 보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개선 방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건을 통일적으로 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자. 라는 거고, 두 번째, 제한 기준도 그냥 3배로 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형사적 제재가 해당하는 벌금하고 이 2개 중에 더 높은 걸로 쓰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학술적으로 보면은 이중의 제재잖아요. 민사적으로 책임도 지고 법적으로 이게 형사도 아니고 징벌적인 의미로 또 돈을 내는 거니까 이중적 체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중적 체벌에 관해서도 또 돈을 내고 또 돈을 내고 한다는 자체가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맞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볼 때 하나 있었죠.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의 벌금에 관한 이런 규정.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비록 내가 잘못해서 형사적 처벌받는 벌금의 수준이라든지 아니 민사적 수준에 대해서 그 기준 상한선을 정해놓자. 그래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그래서 재정부 책임법 하나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재정부 책임법이 1조부터 9조까지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배우지 말자는 거예요. 나 그냥 봤으니 사회적 문제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학대 해석해보고 여기도 한번 묶어보고 이렇게 해서 비판적 시각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한 거고. 집에 가셔야 돼서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학설은 이래요. 어차피 보면 되니까. 그죠? 미국에 모델법도 있고 개선방의 비교법도 그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학술을 해서 됐어요.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내준 사진은 580년 된 감나무예요. 뭐 뜬금없이 감나무를 가져오는데 그 감나무가 왜 학술적 가치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접을 붙이는 감나무예요. 유전자가 달라요. 뿌리랑 가지랑. 근데 아름다운 580년 되니까 아름다운 감나무가 됐죠. 저기 연봉이 한 1,000만 원 그렇다는데 저걸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항상. 근데 대학이라는 건 여러 과목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 과목을 배우면서 접어 붙여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저는 감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시각으로만 가지 말고 잘 조합해서 풍성한 감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긴 시간 동안 혼자 줄줄줄 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준비한 건 많은데 다 풀어냈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세요?